정이야, 그냥 눈 딱 감고 재혼해. 허리도 아픈데 언제까지 돈 걱정하면서 살 거야. 생활비 걱정을 하던 저에게 친구가 한 말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식당 일, 파출부,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 딸 모두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빠듯하게 살며 모아둔 돈은 자식들 결혼할 때 모두 보태줬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김치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김치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다며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치료받으며 집에서 쉬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순자가 자기가 일하는 백반집에서 점심시간 3시간만 일해보라고 했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김 반장님을 만났어요. 순자는 계속 김 반장님과 잘해보라고 했죠. 노가다꾼이랑 결혼하라는 거야? 노가다꾼이라니 도배 반장님이야.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 저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는 김 반장님이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다며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계단에서 집주인을 만났어요. 한 달 후에 전세 계약 끝나는 거 아시죠? 전세금 1,000만 원 올려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대출을 받아야 하나, 자식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 끝에 결국 저는 김 반장님과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서 재혼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순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어쨌든 잘된 일이라고 축하했습니다. 재혼 후 좋은 아파트에서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노후 생활이었죠. 하지만 평생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굶어 죽더라도 재혼은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배정희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습니다. 식당 일, 파출부,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아이들 학비 대고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딸이 결혼했어요. 3년 전에 아들이 결혼했으니 이제 둘 다 시집, 장가를 보낸 거죠.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딸 결혼식에 모아둔 돈을 다 썼거든요. 혼수도 도와주고 싶었고 예식장도 좋은 곳으로 잡고 싶었죠. 남들 다 하는 만큼은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치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밥을 먹고 통근버스를 탔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따라 허리가 뻐근했어요. 배추를 들어 올리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못 잤나 싶어서 허리를 두드리며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절인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게실로 가서 팥을 부쳤어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나이 먹어서 못 견딘다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도 꾹 참고 퇴근 시간까지 버텼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쓰러졌어요. 뜨거운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누웠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려서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몸을 돌려서 핸드폰을 잡았죠. 공장에 전화해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조장님이 걱정하며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30분 동안 끙끙거리며 겨우 일어났어요.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진료실에서 기다리는데 불안했습니다. 큰 병이면 어떡하나, 수술해야 하면 어떡하나.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디스크가 조금 튀어나왔네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닙니다.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서 관리하면 좋아질 거예요.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4주에서 6주 정도는 절대 허리 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더 악화돼요. 약을 처방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곧장 김치 공장으로 갔습니다. 공장장님께 사정을 설명하니 안타까워했죠. 아이고, 배 여사님이 우리 공장 터줏대감인데 푹 쉬고 나으면 다시 오세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했는데 갑자기 멈추니 허전했어요. 그래도 딸 결혼식까지는 마치고 아픈 게 다행이었죠. 만약 결혼식 전에 이렇게 됐다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서 쉬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30년 만에 평일낮에 집에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누워서 허리 찜질만 했어요. 뜨거운 찜질팩을 대고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여전히 찌릿했습니다. 장 보러 가서도 쌀이나 무거운 건 못 들었죠. 2달째 되는 날 병원에 재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허리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리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발 하면 이번엔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딸 결혼할 때 거의 다 썼고 2달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로 나간 돈을 빼니 3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껴 써도 2달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김치 공장은 다시 못 갈 것 같고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고 동네 게시판도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허리를 써야 하는 일이었어요. 식당 일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청소 일은 허리를 굽혀야 하고 공장은 무거운 걸 들어야 했죠. 그렇게 일자리를 찾다가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50만 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지친 어느 날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제가 한숨을 쉬며 일자리 고민을 털어놨어요. 허리가 아파서 힘든 일은 못하는데 그런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고요. 통장 잔고도 바닥이 보인다고 했더니 순자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백반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보는 건 어때? 순자가 일하는 백반집 얘기를 꺼냈어요. 점심시간 바쁠 때만 나와서
3시간 정도 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서빙하고 상 치우는 정도라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갈 거라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면서요. 다른 일 알아보기 전에 잠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3일 후 저는 백반집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가게였어요. 벽에는 오늘의 메뉴가 적혀 있었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집밥 같은 메뉴들이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하루 3시간.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어요. 주문 받고 음식 나르고 상 치우는 일이었죠. 생각보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들 때만 조심하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2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구릿빛 피부였죠.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 반장님, 오랜만이라면서요. 김 반장님이라는 사람은 다른 지역 현장에 갔다 왔다며 웃었죠. 제가 된장찌개를 가져다 드리자 그분이 물었습니다. 못 보던 분이시네요. 새로 오셨어요? 2주 전부터 일하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왔죠.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설거지를 도우며 순자에게 물었어요. 아까 그 김 반장님이 누구냐고. 단골 손님이라고 했어요. 도배 현장 반장님인데 일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요. 그날 이후로 김 반장님은 거의 매일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근해졌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일주일에 6일, 하루 3시간 일하는 것 치고는 괜찮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순자와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순자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왜 그러냐고, 허리가 또 아프냐고 물었죠.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은 괜찮은데 돈이 너무 적다고, 이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정이야, 허리 아픈데 어디서 또 일해? 여기만큼 편한 데도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이 너무 팍팍했죠. 순자가 2년만 버티면 연금 나온다고, 그때까지만 참아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래도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후로는 생활비를 최대한 아꼈어요. 반찬은 콩나물, 시금치 같은 싼 것만 사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옷은 꿈도 못 꾸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갔죠.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나섰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서 그냥 뛰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비가 와서인지 점심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가한 틈을 타서 주방 아주머니들이 김치전을 부쳐서 나눠 먹었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죠. 그때 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김 반장님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국밥과 함께 소주를 시켰습니다. 점심부터 웬 소주예요? 오늘 일 안 하세요? 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김 반장님이 비 와서 오후 작업이 취소됐다고, 오랜만에 낮술이나 한잔하려고 한다며 웃었죠. 저는 주방에서 막 부친 김치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김 반장님 테이블로 가서 내려놨어요. 서비스예요. 술안주 하세요. 김 반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백반집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담긴 뚝배기를 들고 테이블로 가는데 갑자기 허리에서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하마터면 뚝배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겨우 테이블에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심상치 않았어요. 전에 느꼈던 통증과는 달랐습니다. 허리 한가운데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까지 뻗어 내려갔죠. 그래도 점심시간이라 꾹 참고 일했어요. 다행히 오후 2시가 되어서 일이 끝났습니다. 순자에게 먼저 간다고 인사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와 MRI 결과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디스크가 전보다 더 튀어나왔네요. 혹시 최근에 허리에 무리한 행동하신 적 있으세요? 하루 3시간 정도 식당에서 서빙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관리 안 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약국에서 약을 타고 계산할 때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료비와 약값만 15만 원. 또 돈이 나갔네요. 다음 날 무거운 마음으로 백반집에 출근했어요. 순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표정이 그렇게 어둡냐고요. 병원에서 일을 쉬라고 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순자는 어떡하냐며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일을 마쳤죠. 저녁에 순자가 막걸리 한잔 하자고 했어요. 백반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막걸리를 따라주며 한숨을 쉬었죠. 하루 3시간도 일을 못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했어요. 저도 막막해서 그냥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막걸리를 2병째 비우자 순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희야, 너 그냥 재혼해. 술 기운에 툭 던진 말이었죠. 늙고 허리도 아픈 나를 누가 데려가겠냐고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 반장님 어때? 깜짝 놀랐습니다. 노가다꾼이랑 결혼하라는 거냐고 물었죠. 순자가 펄쩍 뛰었어요. 노가다꾼이 아니라 도배 반장님이라고. 일당이 20만 원이 넘는다고요. 아파트도 있고 돈도 많다고 했죠. 저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은 좀 거칠게 해도 엄청 매너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순자가 시무룩해졌죠. 다음 날 아침 허리에 파스를 2장이나 붙였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출근했습니다.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생활비가 필요하니 어쩔 수 없었죠. 점심시간이 되고 김 반장님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순자가 한 말이 자꾸 떠올라서 일부러 다른 테이블부터 서빙했죠. 배 여사님, 오늘 많이 바쁘신가 봐요? 김 반장님이 먼저 제게 와서 인사했어요. 그렇다고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김 반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수고하시라고 했죠. 정이 많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끊임없이 김 반장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자식도 없다고, 그리고 지방 현장으로 가면 한두 달씩 안 온다며, 그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고 말이죠. 저는 그럴 때마다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허리는 점점 나빠지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싶었어요.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와 다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데 계단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전세 계약 끝나는 거 아시죠? 전세금 1,000만 원 올려야 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00만 원이라니.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겨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연락 달라며 내려갔죠. 가게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 달 안에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통장엔 이제 50만 원도 안 남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나? 이 나이에 대출을 해줄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그날 출근해서 실수를 연발했어요. 된장찌개를 다른 테이블에 갖다 주고 주문도 잘못 받았습니다. 계산도 틀렸어요. 순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러 물어봤지만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이리저리 계산해봤지만 답이 없었죠. 또 실수를 하자 순자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정희야, 무슨 일 있지? 요즘 너무 이상해.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1,000만 원 올려달라는데 돈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순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우리 형편도 알지 않냐며 저는 괜찮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야, 그냥 눈 딱 감고 재혼해. 또 그 얘기구나 싶었죠. 허리도 아픈데 언제까지 돈 걱정하면서 살 거냐고.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냐고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재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순자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사실 내가 김 반장님한테는 어떠냐고 살짝 물어봤어. 깜짝 놀라서 왜 그랬냐고 물었죠. 순자는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라며 김 반장님이 제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잘해보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서로 외로운데 의지하면 좋지 않겠냐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의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싫고 생활 습관이 다른 것도 문제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 팍팍했죠. 허리는 점점 나빠지고 돈은 없고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 이러다 정말 길거리에 낳는 건 아닐까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동산에 들렀어요. 지금 사는 빌라 전세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부동산 아저씨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요. 이 돈으론 빌라는 못 가고 원룸이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정도예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곰팡이 나는 지하방이나 쪽방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순자가 제 표정을 보더니 오늘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요. 일이 끝나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백반집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막걸리 집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순자가 구석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었죠. 여기야, 여기. 테이블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 반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당황해서 멈칫하니 순자가 웃으며 말했죠. 내가 불렀어. 앉아, 앉아.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순자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죠. 막걸리가 한 병, 두 병 비워지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김 반장님이 공사 현장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놓으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군대 얘기도 하고 젊었을 때 고생한 얘기도 했어요. 저도 어느새 30년 전 남편과의 추억을 꺼내놓고 있었죠. 술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렇게 둘만 남겨졌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막걸리 잔만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김 반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신다고요? 30년 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애들이 어려서 정신없이 살았다고 덧붙였죠. 김 반장님도 자신의 얘기를 꺼냈어요. 20년 전에 이혼했다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자식도 없어서 그 후로 쭉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혼자 살아온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묻어나는 대화였죠. 그때 김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오래 사셨는데 재혼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혼자 사는 게 이제 적응돼서 재혼 생각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은 어떠시냐고 되물었죠. 김 반장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이혼하고 계속 재혼할 생각은 있었는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재혼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순자는 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어서 핸드폰을 꺼냈죠. 순자야, 어디야? 왜 안 와? 순자는 집이라고 둘이 얘기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일부러 자리를 피해준 거구나. 김 반장님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멋쩍게 웃었어요. 결국 둘이서 막걸리 잔을 정리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라고, 김 반장님도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나누고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어제 둘이 어떻게 됐냐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뭐가 어떻게 되긴 그냥 얘기하다가 헤어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계속 뭔가 있었을 거라고 캐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김 반장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불편해서 안 오시나? 괜한 걱정이 들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도록 김 반장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해졌어요. 순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참았죠. 그러는 사이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어요. 결국 빌라를 빼고 근처 허름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화장실을 보니 더 심했죠. 타일 사이사이 까만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전세금이 500만 원 정도 남아서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았어요.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을 테니까요. 김 반장님이 안 온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점심시간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고 쳐다봤죠.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결국 참지 못하고 순자에게 물었어요. 김 반장님 요즘 왜 안 오시냐고. 혹시 그때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해서 안 오시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순자가 글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마 다른 현장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러면 몇 달씩 안 온다고 했습니다. 또 한 달이 흘렀어요. 이제는 김 반장님 생각도 잊어가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 반장님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달려갔죠. 김 반장님 어디 계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른 지역 현장에 있었다고, 거기 밥이 맛없어서 이 집 음식이 너무 그리웠다고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반찬도 더 많이 드리고 국물도 뜨겁게 데워서 드렸어요. 김 반장님은 맛있게 드시며 연신 고맙다고 했죠. 오후 2시, 일이 끝나고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를 나섰어요. 그런데 밖에 김 반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고 물어보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집으로 가려는데 김 반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사실 배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다고,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하고 용기를 낸 듯 말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김 반장님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다른 현장에서 2달 동안 있으면서 배 여사님이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커피잔만 들여다봤죠. 김 반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아무래도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30년 만에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김 반장님이 들을까봐 걱정됐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내려놨죠. 혹시 저 어떠세요? 김 반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달 생활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던 내 모습, 허리 아파서 제대로 일도 못하는 현실, 곰팡이 핀 지하방, 그리고 2달 동안 김 반장님이 안 와서 궁금해하고 걱정했던 내 모습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2달 동안 김 반장님이 안 오셔서 궁금하고 보고 싶었어요. 김 반장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갑자기 제 2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순자가 제게 달려왔어요. 정희야, 어제 보니까 김 반장님이랑 어디 가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김 반장님과 만나보기로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죠.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만나는 거라고요. 순자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축하해 줬어요. 그날 이후로 김 반장님과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화려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행복했죠. 김 반장님은 겉모습은 투박했어요. 공사장에서 일해서 그런지 손은 거칠고 말투도 거친 편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데이트를 마치고 김 반장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며칠 후
김 반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배 여사님, 우리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일단 자식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을 미뤘습니다. 김 반장님은 이해한다며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두 자식이 함께 왔어요. 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재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들과 딸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먼저 말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사시면 좋죠. 엄마.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멀리 있고 자주 못 찾아뵙는데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잘된 일이에요. 예상외의 반응에 눈물이 났어요.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는 자식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니 자식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다음 날 김 반장님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곰팡이 나는 다세대 주택을 정리하고 김 반장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니. 계단 오르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더 놀랐습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엉망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거실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부엌도 반짝반짝했죠. 혼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요? 물었더니 김 반장님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한다고, 현장에서도 정리정돈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김 반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식당 일은 그만두세요. 갑자기 여보라는 호칭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어지는 말에 더 놀랐어요. 허리도 아픈데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며 쉬라고.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고 했죠. 아껴서 잘 쓸게요.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어서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 저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오래 일해서인지 65살인데도 정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서 일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저녁엔 항상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줬죠.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관계였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밤 스킨십을 원했어요.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려고 했죠. 저는 허리가 아파서 피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혼이라 어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허리가 정말 아팠거든요. 며칠 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도중에 허리에서 끊어질 듯한 통증이 왔어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데 여기서 멈추면 남편이 얼마나 서운해할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끝나고 나서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허리는 불타는 것처럼 아팠고 다리까지 저릿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남편은 제 상태를 모르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침밥을 차리려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허리가 쇠막대기로 누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 봐도 엎드려 봐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죠. 30분을 끙끙거리다 겨우 일어났습니다. 벽을 짚고 부엌까지 갔지만 도저히 밥을 할 수 없었죠. 남편이 나와서 놀라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MRI 결과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요즘도 일하시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더니 일할 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다며 혹시 넘어지거나 무리한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솔직해야 했죠. 부부 관계를 하다가 아팠어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당분간 부부 관계는 하지 말라고. 지금 상태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허리가 많이 안 좋다고, 의사가 당분간은 부부관계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알겠다며 치료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예전보다 냉랭해진 것 같았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집에 일찍 들어와도 TV만 봤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죠. 미안한 마음에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보고 전복죽도 끓여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남편이 물었어요. 허리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아팠지만요. 남편이 그래도 치료 잘 받으라고 했지만 왠지 제 허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또 한 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걸 보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비 오는 날은 현장 일을 일찍 끝낸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파전을 부치기로 했습니다. 부추전, 김치전, 해물파전까지. 바삭바삭하게 부쳐서 접시에 예쁘게 담았어요. 막걸리도 차게 준비했죠.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저녁을 먹으면 예전처럼 다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6시가 되고 7시가 되어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언제 와요? 파전 부쳐놨는데. 전화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사람들과 오랜만에 술 한잔한다고 저녁은 혼자 먹으라고 했어요. 서운했습니다. 비 오는 날 일찍 올 줄 알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혼자 식탁에 앉아 파전을 먹었어요. 씁쓸한 마음에 막걸리를 한 잔, 2잔 마셨죠.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눈을 떴더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안방으로 가봤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계속 걸었지만 연결이 안 됐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출근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요? 남편이 피곤한 표정으로 늦게까지 술 마시다가 다들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바로 출근했다고 대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외박하지 말라고 했더니 알겠다고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정리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황실 테라피 15만 원. 뭔가 싶어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더니 안마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찜질방에서 잤다더니 안마방에 간 거였어요. 그것도 15만 원이나 쓰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혼하면 다시 그 곰팡이 나는 지하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픈 허리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고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겠죠. 그날 이후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아니면 단지 외로워서 혹은 부부관계 때문에?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어요. 밥을 차려줘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빨래를 개어놔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당장이라도 안마방 영수증을 들이밀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싸우고 헤어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다고 모른 척하고 살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맘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안마방을 다녀온 후로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태연했죠. 저녁을 먹으며 현장 얘기를 하고 TV를 보며 웃기도 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생활비 걱정 안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건 그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다시 혼자인 시절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참고 살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갔습니다.